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이슈의 뒷담화까지 하는 시사토크 포커스인 제주입니다. 지난 14일 오후 5시 19분 서귀포 남서쪽 해역에서 진도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했던 지진 가운데 가장 강했습니다. 제주 전역에서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지진 강도에 비해 그나마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앞으로 더 강한 지진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커스 제주 오늘은 제주 지진 발생 상황 그리고 지진 대비책이 잘 돼 있는지 짚어볼까 합니다. 현장 취재를 했던 신윤경 조창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지진이 발생할 때 저는 보도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뭐 건물이 좀 흔들린 것 같고 구궁 소리 나서 뭐 중장비 여러 대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만은 진동 느끼셨나요, 두 분은? 저는 통화 중이어서 전혀 몰랐습니다. 지하실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만 느꼈군요, 그럼요. 자, 먼저 이제 위력이 대단했는데 당시 지진 상황이 어떤지 정리를 먼저 하고 가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4일 오후 5시 19분쯤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해상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초에는 규모 5.3으로 발표를 했다가 4분 뒤에 규모 4.9로 수정이 됐는데요. 5, 6초가량 지진이 이어졌는데 제주 전역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진앙의 위치는 지하 17km 지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2017년 진도 5.4를 기록했던 포항 지진 이후 가장 강도가 강한 지진이었고 지진이 관측된 이래 역대 11번째 위력을 지녔습니다.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도가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특히 진앙 지와 가까운 대정읍과 한경면 해안 지역에서는 최대 진도가 5로 기록될 정도였는데요. 이 진도 5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불안정한 물체가 넘어질 정도의 진도인데 기상청이 6 정도로 이 진도를 나누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조창호 기자. 이번 지진이 그동안 제주에서 발생했던 지진 가운데 가장 강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국내에 발생한 지진 중에도 11번째 강도였고 제주 전역에서 이 진동이 느껴지다 보니까 많이들 놀라고 당황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건물이 흔들리는 진동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집안의 가전제품이 흔들린다는 경험담이 쏟아졌고 안덕면이나 대정읍에선 가재도구가 떨어지고 지붕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을 느꼈다는 경험담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14일 저녁 취재를 갔던 대정읍 시장에서도 상인들이 당황하면서 상가 밖으로 나와서 상황을 살피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모습이 CCTV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SNS에서는 건물이 크게 흔들렸다는 내용이 쏟아졌고 깜짝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로 안부를 확인하는 시민들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안부를 묻는 전화로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서울에 있는 친구 몇 명이 문자 메시지가 왔던데 괜찮냐고. 네. 현장 취재를 하면서 주민들 여러분들 만나기도 하셨고 통화도 했는데 실제로 겪은 지진 위력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시던가요? 이렇게 우르르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 가스 폭발한 것 같았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많았고요. 제가 한 분이 집안 내에 설치하신 CCTV를 좀 확인했는데, 오후 5시 19분 초까지도 이제 찍혀 있었고, 집안 내에서 소리가 쾅 하는 소리가 들려서 엄마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고 좀 이따가 이제 문자 메시지로 이제 지진이 왔다 하는 경보음이 울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고요. 이 대정읍 시장의 저희 CCTV 화면이 아마 현장에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을 텐데요. 행인분들이 이렇게 지나다가 위에 뭐가 이렇게 흔들렸나 해서 이렇게 위를 보시는 장면 그런 장면들 많이 보였고 무슨 소리가 나니까 상인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밖으로 나오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정이나 한경 지역뿐만 아니라 제주시 지역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도 큰 소리를 들었다, 터지는 줄 알았다, 중장비가 지나가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현장 취재를 하면서 만났던 주민들이 지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방에 앉아있는데 무엇이 쾅 하면서 좀 움직인 소리는 뭔가 영 보니까 막 더 달달달달 떨더니 그냥 쾅에서 나와보니까는 막 사람들도 다 우왕좌왕 나왔고 그래서 그때서 우리 지진인 줄 알아가지고 지진이군 한 걸 탁 느꼈어요. 저 몸까지 이제 막 멀미오는 식으로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진이군 하니 딱 돌아서는 순간에 전화기가 이게 경보기가 울리더라고요. 갑자기 우르르르 막 그런 웽하는 굉음이 일어나면서 주방 바닥이 막 다 진동이 오고
근데 너무 가스 쓰다가 또 다시 지진이 일어날까봐 영업을 안 했어요. 자, 수정호 기자, 그 지진이 발생했던 시간이 공공기관 근무 시간이었고 매장들 같은 경우에 영업이 한창일 때라서 이 놀라서 급히 대피하는 모습이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SNS에도 잇따라 사진들이 올라왔었는데요. 당시에 그 제주도 교육청에선 지진이 발생하고 진동이 멈추자마자 이 전 직원이 건물 밖으로 대피해서 지진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을 그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강한 진동이 한 차례로 그쳐서 긴박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진 발생에 따른 대응 매뉴얼대로 그 전 직원이 건물 밖에서 대기하다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 제주 웰컴센터에서도 제주관광공사 직원들과 다른 입주업체 직원들이 주차장으로 대피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호텔 투숙객들이 대피한 사진과 학원가에서 학생들이 대피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제주도는 이번 지진에 따라 전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 근무를 발령했습니다. 네네. 지난 2008년에도 진도 4.2 지진이 발생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아파트 6층에 살았었는데, 진동은 느끼지 못했지만 약간 휘청거리는 듯하고 어지럽기도 했었는데, 그때 지진과 이번 지진의 강도가 큰 차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이번에는 위력이 좀 강하게 느껴지게 된 건가요? 왜 이렇게 강하게 느껴졌느냐를 먼저 물어보신다면 아마 이게 진앙의 위치가 해안에서 좀 지난번보다는 가깝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지진이 제주 같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저희가 이제 기록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요. 2008년 5월 제주시 서쪽 75km 해상에서 진도 4.2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지진이죠. 그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41km 해상이니까 좀 더 떨어진 지역이었고. 거의 2배 가까이 떨어졌군요.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크게 진동을 느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또 드린 것처럼 지난 2000년 이후에 2002년을 빼고 거의 매 해마다 이렇게 지진이 이뤄지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1986년 이후에 현재까지 관측된 규모 2 이상의 지진이 벌써 114차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진동을 감지할 정도의 그거를 기상청에서는 유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유감이 되는 지진은 8번이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4.9로 이 강도가 꽤 셌고요.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 이게 진동이 느껴지는 정도가 5 정도의 규모였기 때문에 상당한 위력을 지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진도 5 정도 지진, 제주 안전체험관 가서 직접 경험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취재하면서.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진도 5 지진이 어느 정도 위력이던가요? 제주 안전체험관 자연재해 체험관에서 그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안전체험관에서는 지진 발생에서 탈출까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진 체험은 일단 그 리히터 규모 3과 5, 7 이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체험을 시작을 하면 전진이라고 해서 지진 전조 현상이 먼저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조금씩 흔들리다가 이제 점점 진동이 커지고 그러면서 주변에 설치된 탁자나 의자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옷걸이에 걸렸던 옷들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동이 더 세지면은 이제 책장에 있던 책이나 인형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지진이 발생하면 진동이 발생했을 때 지진을 먼저 상황을 전파를 하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이제 구조물 밑으로 들어가서 대피를 우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책상 밑에서 이동을 할 때는 진동이 멈춘 다음에 이동을 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진동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이동을 하면 천장에 붙어 있는 구조물이 떨어지거나 계단 안에서 굴러 떨어져서 사망하는 경우도 일본에서는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지진이 발생할 때는 일단 안전한 곳에 대피를 했다가 진동이 멈추면 차분하게 이제 대피를 하셔야 된다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리히터 규모 3 정도면은 높은 고층 건물에서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이고 이번에 발생한 5 정도 된다 그러면은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 힘들고 창문이 깨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7 정도가 되면 이게 도로나 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이동이 불가능해지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진동 리히터 규모 5 정도에서는 좀 진동을 느끼는 수준이었는데 서 있기는 괜찮더라고요. 이 지진 체험은 아무나 가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지진이 강도가 약한 편은 아니었는데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뭐 네. 특별하게 접수된 피해 사례도 없는 것 같던데 어떤가요? 현재까지 이제 접수된 지진 관련 신고가 116건이었는데요. 이제 110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진을 느꼈습니다 하는 신고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건 같은 경우에는 주택 벽면에 뭐 금이 갔다든지 유리창이 깨졌다라는 이런 작은 신고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공항 같은 경우에는 큰 피해가 없었고요. 예. 활주로 점검이 이뤄지긴 했지만 대형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도 전혀 피해가 없는 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4건과 관련해서 민간 건축물에 어떤 피해가 있다라는 신고가 있었는데 제주도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 방재센터와 합동으로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현장을 좀 점검을 했는데 모두 이제 구조와 예. 사용에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다행이군요. 나타났습니다. 예. 예. 자, 요즘 그 하루에 3만 명 넘는 관광객이 계속 오고 있는데 제주에서 지진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불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광업계 쪽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사실 그 지진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어서 그 큰 영향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 발생 이후에 공항 활주로를 특별 점검했는데 이상이 없었고 예. 그 공항 대합실 역시 진도 6 이상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돼 있어서 그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최고층 빌딩인 드림타워 역시 그 미세한 진동이 감지될 정도였고 그 지진에 따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다소 줄었지만 이게 그 굳이 지진 때문이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특별 방역 대책이 강화가 됐기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지진 발생 여파로 인한 그 제주 관광 예약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네. 자, 이번에 뭐 지진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해보죠. 이번 지진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11번째였고 4년 전 포항 지진과 비교하면 진도는 0.5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로 어떤 것들이 얘기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이게 전문가 두 분과 이게 예. 통화를 했는데요. 지진을 발생하게 하는 힘이 위아래로 이렇게 힘을 주는 것과 이렇게 옆으로 이 지진의 이제 땅의 단층에 이렇게 옆으로 주는 힘이 있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힘을 주게 된다면 바닷물도 뭐 끌어올린다든지 당긴다든지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해일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미는 그걸 과학에서는 주향 이동 단층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주향 이동 단층의 운동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서 같은 규모의 지진이라도 피해가 훨씬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진의 진앙지가 해안에서 41km 떨어진 지역이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발생을 했고 또 상대적으로 포항 지진은 이렇게 지하 7m에서 7km. 7km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17km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좀 적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숨지고 117명이 다친 그런 피해가 있었죠. 예. 재산 배도 뭐 800억 원이나 그때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자, 주성호 기자, 사실 그 포항 지진하고 비교하면 진도가 5.4, 4.9에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는 거의 피해가 없는데 이 지진 강도상의 수치가 차이가 적더라도 실제 지진 위력엔 훨씬 더 그 차이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그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은 그 지진 강도가 1 차이가 나면 지진 유력은 한 32배 차이가 난다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도 5 지진과 진도 4 지진이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피해도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포항 지진이 그 진도 5.4였고 이번 제주 지진이 진도 4.9라서 강도 차이는 0.5밖에 되지 않지만 지진 강도에 따른 위력의 수치 변화를 놓고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번 제주 지진의 위력이 포항 지진의 5분의 1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지난 14일 지진 단층이 이제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지진이라 피해가 적었던 점도 있지만 지진 강도가 그 포항 때보다는 약해서 위력이 크게 감소했다. 그래서 제주 내륙의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치가 조금만 높아져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얘기군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주 전역에서 진동이 느껴지고 또 체감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진 전조 현상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는 까마귀가 날았다 뭐 이런 얘기도 그리고 있었죠. 일본 지진 피해 사진이 제주 피해 사진처럼
이게 보도된 그런 가짜뉴스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 양털구름 사진 이런 거 예. 찍어가지고요. SNS에 지진운이다. 예. 이런 거 예고했다. 이런 얘기들 있었고, 그리고 참돔 2만여 마리가 부산에서 잡혔다고 해요. 제주에서 잡혀서 부산. 그래서 예. 지지를 알고 글로 피해간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들도 나돌기도 했는데 확인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한 가짜 뉴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그 제주의 땅이 갈라졌다면서 그 땅이 갈린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이 5.16도로가 갈라졌다고. 네, 예. SNS에 올린 것이 중앙일보 1면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신사를 통해서 먼저 예. 이제 보도가 됐는데 해당 통신사는 이게 잘못된 사진이었다면서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제주도민들은 지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도하고 있지만은 왜 이렇게 지진이 발생했을까 가장 궁금해하거든요. 네. 왜 지진이 발생을 한 건가요? 이렇게. 여기 그 지하 단층의 예. 움직임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그 움직임이 지각이 움직이는 판의 경계에 있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 제주도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게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한라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오래된 시간입니다만 9천 몇백 년 전에 형제섬이 이렇게 예. 탄생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지질학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 활화산에 예. 연관돼 있는 그 지역이고 그것과 연계해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예.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화산 활동이 다시 시작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나요? 그것도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한라산 밑에 마그마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예. 하네요. 예. 자, 그리고 14일 첫 지진 이후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맞습니다. 상당 기간 여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네, 지난 14일 오후 5시 19분 4.9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예. 있는데요. 지진이 발생하고 한 10분 지난 5시 29분쯤에는 그 서귀포시 서남서쪽 34km 해에서 여진이 발생한 이후에 밤새 여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 이 여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더 큰 여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예. 불안감도 적지 않았는데요. 다음 날도 계속 여진이 이어졌고 강도 2.8의 여진까지도 발생했고요. 예. 기상청에서는 이게 여진이 짧게는 금방 끝날 수도 있지만은 길게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갈 수도 예.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2016년 진도 5.8이었던 경주 지진 경우에는 약 여진이 167차례나 이어졌거든요. 예, 경주 지진은 167차례나 여진이 있었군요. 이렇게 제주에서도 여진이 이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규모가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네,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한 건가요?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여러 차례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단층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제주 주변에. 그래서 단층이 있는 곳에서는 지진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10년 사이 진도 3.0 이상의 지진이 8번이나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지진의 강도가 점차 강해지는 양상이어서 크고 작은 지진이 언제든지 예.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그동안 감지하지만 못했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주에서 계속 거의 매년 지진이 발생해왔고 발생의 수도 늘고 있거든요. 그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지진이 어느 정도였나요, 그러면? 네, 두 자릿수 예. 지진이 발생한 해를 좀 먼저 짚어보면요. 2004년에 10건, 진도 4.2의 지진이 발생했던 2008년 같은 경우에는 12건, 예. 2010년에도 12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지진 발생 횟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거의 매년 지진 발생 횟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22건이 발생을 했네요. 가장 자주 발생을 했고요. 2016년에도 19차례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지진의 발생 빈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강도가 강하지 않아서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진도 4.9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제주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예. 것들이 충분하게 공감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조창호 기자, 단층 지각에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거나 뒤틀리는 힘이 가해질 때 생기는 저항력, 이걸 응력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 응력 변화가 심해지면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 제가 보니까 2017년에 제주자치도가 만들었던 제주형 지진 방제 종합대책에 보니까 응력 변화가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미 예측이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종합 방제 대책에 보면은 예. 동일본 지진 이후에
그때 발생했던 지진의 응력이 제주 지역 지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미 지적을 하고 예. 있고요. 그 지난 2009년과 2016년 한반도 주변의 지각 응력 변화를 조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조사한 그림을 보면 2009년 제주 주변의 지각의 응력 변화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가 예. 그 2016년에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대체로 동서방향으로 이제 그 예. 응력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이 됐거든요. 제주에서는 서남부 해역에서 응력 변화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근거로 이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것과 연관이 있고 이 변동 상황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 결국 이때 예측된 결과로 추정해보면 당시 관측된 응력 변화가 기준선을 어느 게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동서방향으로 단층이 흔들려서 이번 지진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 이번 지진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당시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도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예. 비판이 쏟아질 뻔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응력이 동서방향으로 이렇게 조이는 힘이 있다가 이게 결국 튕겨나가서 이렇게 동서방향으로 흔들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예. 지각이. 예. 자, 그리고 제주가 상대적으로 그동안은 지진 발생하는 지역에 좀 바뀌다, 이래서 안전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 지진 상황을 볼 때 더 이상 안전지대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예. 그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1978년 이후에 사실 이제 제주에서 확인된 지진 피해는 한 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지진 위험 등급을 1, 2등급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가 2등급인 구역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에 지진 발생 빈도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강한 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제기가 되어 왔는데요. 앞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응력 변화가 확대된다는 분석 자료 역시 이번 지진을 예측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 1, 2등급으로 나눈 이 등급 기준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을 겪고 난 이후에 제주에서 제주형 지진 방재종합대책이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진 피해를 막기 위한 데 초점이 맞춰졌던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 방재종합 대책은 일단 지진에 대비해서 예비, 대비, 대응, 복구 4단계로 이어졌는데요. 예. 지금 상황은 여전히 완전히 멈췄다고 볼 수 없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냐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예.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그 대응 상황을 살펴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획 수립 주체였던 그 제주자치도만 뒷짐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당시 종합방재대책은 도내 시설물을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공공시설물, 공항시설, 학교시설, 그리고 민간건축물 이렇게 4개로 나눴는데 계획 수립 당시 2017년에 공항시설은 16개의 건물 중에 절반만 이제 내진 성능을 확보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시설은 2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은 상대적으로 좀 높아서 46.6%, 그리고 민간 건축물 내진율이? 예. 그다음에 그 민간 건축물은 23%로 조사됐는데 예. 근데 이제 이 지난달 기준으로 이제 그 내진 성능 확보율을 좀 살펴봤더니 공항의 바로 다음에 2018년에? 예, 2017년 12월에 이 계획이 수립되고 이제 전파가 됐는데 바로 다음에 모든 건물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와 보완을 마쳤어요. 이거 아주 빠르게 마쳤는데, 그리고 또 교육청은 그때 이 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자체 계획으로 2023년까지 내진 성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올해까지만 해도 이제 95.7%가 완료됐다. 그리고 당초는 23년까지 그 내진 성능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그 내년으로 앞당기겠다. 이번 지진 때문에. 그 시설 관계자가 그렇게 그 마무리할 계획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공항 쪽에 내진 보강시설 공사는 끝났고 교육청도 진행되고 있는데, 제주자치도가 하는 공공기관은 아직 내진 보강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그 주체만으로 보면 공항이 이미 끝났고. 원래 이 계획이 2020년에 다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2020년에 마무리돼야 되는데 그 교육청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자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마무리 그 96%에 가까운 공전을 보이고 있고. 근데 제주도가 주관하는 부분이 공공건물과 민간건축물입니다.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 건축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근데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공시설물의 그 내진 확보율은 46%예요. 2017년도에. 그 민간건축물은 23%. 근데 지난달 11월 달 말 기준으로 보면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는
60.7%에 그칩니다. 그리고 민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60.4%. 이 차이가 46.6%에서 60.7%로 약 한 14%밖에 안 올랐어요. 민간 건물은 상대적으로 37.4%포인트 오른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주도자치도가 행정이 민간에 대한 그 내진 설계를 강요하고 정작 공공시설물에는 관련 투자를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큰 지진이 나면 민간 건축물은 멀쩡하고 공공기관 건물만 다 무너지겠네요, 그럼. 그럴 수도 있는 셈이죠. 예. 제가 궁금한 게 지진이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제주도가 이렇게 지진 방지 대책에 대해서 그 소홀하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사실 그 지진 방재 종합대책도 원래 그 도민안전실이 주도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지적하신 그 부분은 도민안전실의 역할로만 또 맞물린다고 보여져요.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도민안전실이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번 지진 발생 때는 도민안전실의 그 역할과 활동은 거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번 지진과 관련해서 도민안전실이 그 상황 전파를 위해서 내놓은 브리핑 자료가 3건밖에 안 돼요. 근데 이 3건도 그 2건은 비상근무 태세로 전환했다.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였고, 나머지 1건은 이제 아까 신용 기자님 말씀으로 피해 상황 그 건물 점검했다. 이겁니다. 근데 실제로 소방관제본부에서는 신고 접수 내용과 피해 내용, 이런 접수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전파한 거는 아주 온도차가 큰 거예요, 이거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장과 행정이 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행정에서 정리하시는 분들이 좀 맞물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느껴지는 건데요. 물론 보여지지 않는 일들을 도민안전실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 많은 일을 하고 있겠지만 이게 좀 현장과 행정이 맞물리지 않으면서 좀 차라리 도민안전실 그 업무를 조직 개편을 통해서 재편하는 게 낫지 않겠냐. 굳이 도민안전실을 따로 둘 필요가 있겠냐라는 컨트롤 타워로 만들었는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 하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취재 과정 중에 만난 그 관계자는 도민안전실이 이런 재난 상황들을 주도해야 하지만 각 부서별로 이제 문화재는 문화재 파트에 역할이 있어서 조율하고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예를 들면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직접 담당 업무가 아니다 보니 예산 확보에도 소극적이고 또 이 현황을 파악하려고 해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멋진 종합 방제 대책을 만들어 놓고도 이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린 셈이 된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볼 때 이번 지진 때 큰 피해 발생했으면 거의 수습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깜짝 놀란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재난 문자는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삐삐 소리 나면서 재난 이렇게 발생했습니다는 봤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문자가 전혀 안 왔거든요.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안전하게 방석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난 방송에 귀 기울여 달라든지 이런 문자가 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좀 볼 수가 없어서 물론 저희 방송을 통해서는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애들은 좀 안전체험관을 미리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한 오히려 어린 친구들이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방석을 이용해서 머리를 가려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교육이 잘 되어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이런 그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급박한 상황에서 문자 메시지나 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할 수 있게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조상우 기자는 현장 취재하면서 앞으로 큰 지진에 대비해서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습니까?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제주형 지진 재난 방지 대책을 좀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를 좀 현장과 행정을 같이 움직일 수 있게 좀 재편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번 지진 발생 이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년 넘게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더 강한 여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종합방재대책에서 예비, 대비, 대응, 복구 이 4가지 단계 중에 3번째인 대응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대비를 지금 제주자치도가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은 좀 되짚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또 비단 지진뿐만이 아니라 일상이 돼버린 태풍과 폭설, 폭염에도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현장과 행정이 맞물린
컨트롤 타워가 절실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예. 뭐 지진 관련돼서 뭐 정보 제공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대비책 그다음에 뭐 어떤 현장 지휘 체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포커스 인제주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4.3 당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양민학살에 대해서 국가가 73년 만에 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4.3 당시 혼란 때문에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제때 하지 못했던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가족관계를 정리하기 쉽도록 하자는 특례 조항이 삭제돼서 추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과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난 9일에 올해 두 번째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 4.3 희생자들에게 국가가 보상을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건데요. 표결 과정을 국회에서 4.3 유족들하고 같이 지켜보셨는데 통과될 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예, 아까 말씀했듯이 73년을 사실 예. 진행해온 4.3의 한이 예. 마지막 의미 있는 종지부를 찍는 그런 자리지요. 배보상을 결정함으로써 진상규명 명예회복에 의해서 4.3이 한 단계 완전히 정리되는 예. 그런 계기인데요. 73년의 세월을 그렇게 기다려온 유족의 한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세대에 예. 그나마 이러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다행이고 또 정의가 도도히 살아있다 하는 것을 느끼는 역사적 현장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올해 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어떻게 제주 정치권 차원에서 그리고 당 차원에서 국회를 설득하신 겁니까? 여전히 4.3을 두고는 이념적 부분에서 논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 논쟁 때문에 소위 야당이 소위 이념적 문제 때문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저희 당으로는 있었지만 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서 제일 우선순위로 두었고 그리고 야당도 국민의힘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대안 법안을 발의하긴 했습니다마는 병합 심리를 통해서 기꺼이 동의를 해줌으로써 국민적 합의, 완벽한 동의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표결 결과도 95%의 찬성을 받아서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 희생자들에게 국가가 보상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한 거네요, 그럼요. 이런 공감 차원을 넘어서서 반대표가 한 표도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법안에 거의 뭐 반대표가 없는 법안이 없고요. 다행스럽게 4.3 특별법은 처음부터 1999년에 첫 제정될 때도 반대표가 없었고 이번에 1단계 마무리를 짓는데도 반대표가 한 표도 없어서 여야의 완벽한 일치, 전 국민의 완전한 동의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내년부터 그 4.3 희생자나 유족들에게 1인당 9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당초에 이 4.3 희생자들에게 주는 이 보상금 명칭을 놓고 뭐 배상금이다, 위자료다 여러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보상금으로 정리가 된 게 어떻게 정리가 된 건가요? 우리 4.3 제주도 입장에서 4.3 유족의 입장에서는 배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국가폭력이 불법이었고 또 그런 불법에 의해서 희생이 된 거기 때문에 배상이 맞는데 배상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로서는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정부의 존립 근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서 배상은 법적 용어로 타당하지 않다. 위자료가 좋지 않겠냐는데 위자료야 그거는 소위 그냥 받아들이는 감정이 그거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상이라는 중간적 소위 4.3의 정명이 없듯이 이것도 약간은 포괄적 개념으로 합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배상이라는 용어를 안 쓰겠다는 게 공권력 잘못에 대한 사과는 했는데 100% 인정은 못 하겠다는 건가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 공권력이 이제 잘못이라고 하게 되면 잘못된 공권력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서 또 처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남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인 역사의 숙제로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부터 5년 동안 순차적으로 보상금이 유족이나 희생자들에게 지급이 될 텐데 어떤 순서로 지급 순서가 정해지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게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요. 유족에게 희생자와 우리 행방불명인들의 9천만 원 기준인데 일단은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 산하에 이 보상관계를 다루는 분과심의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이 심의위원회에 유족들이
신청 기간 동안에 신청을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90일 안에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예. 대략 희생자인 경우 어떻게 해서 얼마를 지급하겠다. 30일 내에 통보하면 그 통보 결과에 예.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 기준과 절차는 법에 정해진 상황에 따라서 예. 필요한 경우는 시행령으로 뒷받침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4.3 희생자 가운데 지금 뭐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렇죠. 이 보상금을 청구하는 게 부인이나 자식끼리 될 텐데 부인이나 자식 없이 돌아가신 희생자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그 심의위원회 예. 보상금을 청구할 때 희생자와 행방불명자인 예. 경우는 직계 존속, 그러니까 위로죠. 예. 그다음에 직계 비속, 아래로 내 아이들로. 예. 그다음에 배우자. 이게 1차 범위고요. 예. 그다음 반계 혈족은 형제자매, 사촌까지. 예.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할 수 있고 반계의 사촌도 없을 경우에 예. 묘지 관리나 제사를 예. 하는 분들도 5촌까지는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예.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범위도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보상금을 청구 못하는 사례도 있겠네요, 그럼요. 많을 수 있는데 그게 예. 가족관계인데 예. 예를 들면 특례 사항입니다만 희생하신 후에 혼인신고가 예. 이루어졌거나 또 희생하신 후에 친자가 등록되거나 이런 특례는 지금 우리 법원 행정처의 반대로 인정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제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 예. 실제적인로는 사실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숙제로 남은 거죠. 예. 예, 그것에 대해서는 특례를 어떻게 인정할지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예. 또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좀 말씀이 나온 김에 이게 그 인지청구시 민법상 친생자 관계 친정 부존재 소송 이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결국 이게 4.3 때 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뭐 친척이나 마을 주민 밑으로 호적에 들어간 자식이 실은 호적상 아버지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고 돌아가신 분이 아버지라고 두 가지 소송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소송 하나를 안 해도 된다는 특례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근데 이걸 법무부가 반대를 했는데 왜 반대를 한 겁니까? 법원 행정처가 반대를 했는데 이것은 법적 기술상 저는 예. 왜냐하면 이게 4.3에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예. 전체 민법 관계에서 판례를 남기기 때문에 다른데도 예. 그래서 또 그것과 관련된 또 판례도 있고 예. 그래서 법원 행정이 법적 영속성상의 기술 때문에 일단 반대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반대를 했다는 게 그냥 반대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실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특례 조항으로 넣어달라고 했던 게 세 가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인지청구 건하고 그다음에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편이 희생됐을 경우에 뒤늦게 혼인신고한 예. 경우 그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뒤늦게 친자 출생신고한 경우 예.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빠져버려서 예. 이걸 증명하려면 유족들이 뭐 소송을 하든지 뭐 하든지 또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특례를 예. 인정하기 위해서는 유족 개개인의 부문으로 예. 그게 남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 숙제로 제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 1단계 마무리라는 표현을 쓴 것이 진상조사에 의해서 소위 사실관계 증명에 의해서 배보상에 이루는 관계가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한 거고 추가적인 숙제들이 4.3의 경우는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상을 더 조사하고 또 진상을 입증해내고 그래가지고 또 배보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추가적 과정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 특례 조항 빠진 거에 대한 어떤 유족들의 반발 때문에 보완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어떻게 진행이 될 거로 보시는지요? 일단 요번에 가족관계 부분에 대한 보완 용역을 올해 정기국회 예산에서 반영이 돼 있고요. 예. 그래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급하게 내년 초가 되면 1월에 아마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가 내년 중에는 저희들이 또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과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또 4.3 특별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또 개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이 계속 추가 개정 이런 부분들에서 마지막 한 분의 억울함이 없을 때까지 저희들이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렇게 좀 힘든 여정이었지만은 4.3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이 피해 보상 이런 절차 방법들이 앞으로 여수 순천 뭐 양민 학살 사건이나 노근리 미군 양민 학살 사건 같은 민간인 학살 사건의 보상 작업이 이루어질 때
모험 사례, 벤치마킹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그건 당연하고요. 예. 한국 독란 이후에 최초의 입법적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가진 보상이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주 4.3에 대한 예. 법적 보상의 사례가 여순뿐만이 아니라 또 노군님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예. 이것이 중요한 기준 또 준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뭐 4.3 그 희생자 유족들에게 수건이었던 이 보상 문제는 뭐 100%는 아닙니다만은 특례 조항이 빠져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 이제는 더 중요한 과제 4.3의 공식적인 이름, 이 정명을 하는 작업이 남아 있는데 서서히 이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4.3의 정명 문제는 배보상만큼이나 예. 예를 들면 논의가 지금까지 사실 계속 이루어져 예. 있습니다. 이게 봉기인지 4.3의 민중의 예. 봉기인지 또 4.3의 혁명인지 4.3의 항쟁인지 4.3의 사건인지 쭉 이루어졌는데 적합한 용어를 아직 예. 못 붙이고 있죠. 그래서 이 정명 문제도 시급하게 이제는 우리가 그 해결을 해서 4.3의 비석이 지금 비가 그냥 백비잖아요, 백비. 백비로 누워 있거든요. 예. 이거를 정명해서 4.3 공원에 예. 세워야 될 거로 숙제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름을 정하는 것도 상당한 논란이 되겠죠. 예. 상당히 또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3 추가 진상조사와 함께 당시 미군정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이게 규명을 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는 좀 검토가 돼야 될 거 아닌가요? 검토가 당연히 돼야 예. 되고요.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이 논의도 이루어져 있고 예.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조야에 있는 진보적 양심적인 학자들에 의해서 예. 실제 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미국이 실제 책임이 있다 하는 증거도 제시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국제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심지어는 미 의회에 가서 미국이 책임이 있지 않냐는 요청도 예. 저희들도 하고 있고, 그러나 미국 정부는 예.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죠. 예. 전혀 자기네들하고는 관계가 없다. 지시한 적이 없다, 학살을 예. 하라고. 그러니까 세계의 큰 나라치고는 좀 치사한 태도죠. 예. 사실은 자기네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건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건데 저는 정부가 부인하지 못할 그런 증거들을 계속 찾아야 되고 예. 또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미국은 법에 의해서 문서가 공개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공개된 문서들을 발굴을 하면 미국의 책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날도 오리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 노건리, 충북 영동의 노건리 미군 양민학 사사건도 미국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다가 AP통신에서 보도한 다음에 공식 사과를 했었거든요. 사과했죠. 그런 어떤 계기가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제주 4.3이 솔직히 한 70년 가까이 입으로 꺼내면 안 되는 그런 뭐 죄 짓는 것처럼 하는 그런 숨겨야 될 얘기였지 않습니까? 뭐 그런 과정을 숨기면서라도 어떻게 진상 규명을 하고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 고초를 겪고 그다음에 뭐 간첩으로 몰리기까지 됐는데 이제는 이렇게 피해를 보신 분들도 어떤 피해 회복 조치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제 뭐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만 1단계 예. 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또 남아 있다라는 표현은 정명의 문제나 미국의 책임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2차 가해자, 예. 소위 4.3으로 인해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하다 또 옥고를 치르시거나 예. 고생하시는 분, 또 억울한 누명을 쓰신 분, 이런 분들을 위한 소위 명예회복과 예. 피해에 대한 배보상도 이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작업도 두 번째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예. 뭐 제가 이런 시기에는 어릴 때라서 잘 모르는데 이런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많은 편인가요?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게 우리 그 영도를 거쳐서 예. 일본에 가신 교포분들도 사실은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신 예. 분이라고 봐야 되고 연좌제 때문에 예. 고통을 받은 분까지 헤아리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제 4.3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보상을 하게 됐고 또 4.3 수영인들도 재심에서 무죄를 받아서 이 전과자 낙인들을 지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4.3이 좀 더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거는 국제적인 좀 기준이 있는데요. 국제 유엔이 2005년에 이런 4.3과 같은 대량 학살을 추념해야 한다. 예. 그런 추념일도 지정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 유엔이 정한 그 추념일의 캐치프레이즈가 예. 어둠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4.3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겪은 굉장히 인권에 대한 탄압이요, 학살이요, 평화의 유린인데 예. 이것이 가지고 있는 빛의 요소가 있는 거지요. 제주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역사적인 아픈 경험을 세계에 또 한국의 평화와 인권을 위한
소중한 그런 근거, 예. 또 소중한 어떤 동력으로 삼아야 되는 게 예. 우리 세대 또 다음 세대에 남아있는 예.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4.3 후속 과제에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자, 이제 지금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께 드리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0일, 예. 어떻게 대선 준비 잘 되고 계신지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도민들에게 예. 다가가려고 애쓰고 있고요. 열심히 대선 준비해서 꼭 예. 이겨서 4.3이 이제 우리 정부가 시작을 한 일이어서 이 마무리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당 차원의 선거대책본부가 출범을 하셨습니까, 지금? 선거대책위원회 아직 출범은 하지 않고요. 예, 예. 상임선대위원장만 15분을 예. 공모를 통해서 예.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저희들 모집을 했고 도민분들께 예. 이러한 분들이 우리 선대위를 이끕니다 하고 보고 드린 상황입니다. 예. 언제쯤 공식 출범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12월 이달 26, 27일쯤 예. 출범할 예정이었는데 예. 지금 또 코로나 상황이 또 이렇게 위중해서 예. 이 날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거 본부를 좀 젊은 조직화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도민 여러분들께 아시다시피 예. 그동안 선거하면 예. 매번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조직만 해놓고 일도 안 하고 도민들에게 뭐 구하지도 않고 예. 그게 무슨 뭐 선거냐 이런 비판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이런 비판을 저희들 겸허히 수용해서 예. 그 사람이 아닌 예. 소위 말하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예. 정책에 관심 있는 이런 분들을 모시려고 했고요. 젊은 층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20대, 30대 2030 선대위는 우리 제주도 선대위와 별도로 예. 별개 출범하고요. 별도로. 거기 선대위원장은 직선제 투표로 예. 선출한다고 합니다. 예. 자, 지금 대선 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지금? 지금의 시점을 예. 쉽게 말하면 진영과는 이제 결정이 돼 있다고 하도 보고요. 지금 엎치락뒤치락해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으로 예. 한 40%, 국민의힘 쪽으로 한 40%는 결정이 됐고 예. 가운데 있는 20%가 중도층이 어디로 갈 거냐. 예. 이분들은 이제 소위 신뢰가 있는 분, 강한 분, 또 동정 약자에 예. 대한 보살핌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을 보통 선택한다고 하거든요. 그것에 맞는 후보자의 정책을 통해서 결정하는 시간인데 저희들은 뭐 5% 이내에 예. 매우 치열한 게임이 예. 끝까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내년에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실 겁니까? 정치인으로서 예. 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느냐 하면 의사가 있다고 대답하는 게 맞고요. 다만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있고 예. 지방선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서는 저뿐만이 아니고 예. 모든 예비 후보들께 도지사 선거는 자제하고 대선에 올인하도록 예. 대선에 집중하도록 저희들 하고 있고 또 모두 예. 그렇게 하게 동의하에서 예. 대선부터 하자 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출마를- 대선 결과 보고 예. 도당위원장으로서 좀 출마를 검토는 하고 계시다고 알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곳이 제주였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엔 제주에서 강한 지진까지 발생해서 제주를 뒤흔들었습니다. 두 가지 재난이 동시에 제주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나마 지진 피해는 거의 없었고 코로나19 확산세도 제주에선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큰 재난 상황에도 버텨낼 수 있을 만큼의 피해로 그치고 있는 게 어쩌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잘 하라는 자연의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감염병 대책이나 지진 관련 대책을 다시 제대로 보완해야 한다고 감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포커스 인제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